저는 올해 쉰을 넘긴 중견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정국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꽤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한 조각 같은 이야기니까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서른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동기가 5명 정도 있었어요. 각자 다른 팀 인턴으로 들어왔지만 정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 얼굴을 보며 버텼습니다. 정직원 발표가 나던 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여서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야, 우리 진짜 붙은 거 맞지? 문자 다시 봐라 다시. 그때는 다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몇 번씩 확인했죠. 인턴 시절엔 퇴근하면 거의 매일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돈도 없고 여유도 없어서 늘 회사 근처 백반집이나 삼겹살 집이었죠. 술도 비싼 건 못 마셨고 소주 한 병 놓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팀장한테 또 깨졌다. 그래도 버텨야지. 여기서 나가면 갈 데 있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엔 참 단순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됐고 옆에 같이 욕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5명 중 대부분이 정직원이 됐고 시간이 흘러 40대까지 같은 회사에 남은 건 3명 뿐이었습니다. 정만이, 철민이, 그리고 저였습니다. 철민이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친구였습니다. 성격이 참 밝았고 사람 대하는 게 꺼리낌이 없었죠. 상사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고 보고 하나를 해도 깔끔했습니다. 쟤는 참 타고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스타일이었죠. 진급도 자연스럽게 빨랐습니다. 정만이는 그 반대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잘 안 바뀌는 편이었죠. 불만이 있으면 속으로 삭히다가 술 마시면 한꺼번에 터트리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만이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성격이 다를 뿐이지 나쁜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40대 중반대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정만이가 저를 만날 때마다 철민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야, 철민이 걔 말이야. 응? 쟤는 딱 봐도 아부형 인간이야. 상사들한테만 잘하고.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질투일 수도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 얘기가 반복됐습니다. 쟤 진급한 것도 웃기지 않냐? 실력보다 입이 더 빠른 거지. 이유를 들어보면 다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 옆에 앉았다는 등, 보고를 먼저 올렸다는 등, 듣다 보니 저도 슬슬 불편해지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술이 조금 들어간 자리에서 제가 그만 한마디를 하고 말았습니다. 야, 철민이가 뭐 어때서 그러냐? 정만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긍정적이고 진급 빠른 게 걔 잘못이냐? 그렇게 부러우면 너도 일을 좀 잘 더 해보던가.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분위기 풀려고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만이 표정이 확 굳더군요. 아, 이건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졌구나 싶을 정도로요. 너는 항상 제 편이지. 야, 무슨 편이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만이는 그 말을 남기고 먼저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이가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김정국은 자기가 뭐 된 줄 안다니까? 상사들한테 아부나 하면서. 처음엔 웃고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웃으면서 던진 한마디가 앞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들 줄은요. 정만이가 저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 솔직히 기분이 좋을 리 없죠. 그래도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동기끼리 지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히 크게 받아들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에이, 말 좀 과장돼서 전해졌겠지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이 참 묘하잖아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갈등보다 뒤에서 도는 말들이 사람을 더 지치게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괜히 목도를 걸을 때도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게 됐고, 누군가 웃으며 지나가도 혹시 내 얘기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선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 정만이는 저를 대놓고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죠. 점심시간에 제가 먼저 말을 걸면 늘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 회의가 있어서. 처음엔 정말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계속 되다 보니 나중엔 굳이 밥 먹자는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더군요. 회식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만이는 일부러 제 시야에서 벗어난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혼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사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사이 철민이는 계속 잘 나갔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임원들 평가가 늘 좋았죠. 그러다 결국 외국계 기업으로 스카웃됐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예전 동기들까지 모두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송별 겸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 자리였죠. 야, 철민아, 거기 가서도 연락 끊지 마라. 형, 제가 어디 가겠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정만이가 갑자기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봐라. 모두가 정만이를 쳐다봤습니다. 결국 떠나잖아. 저런 애들이 얄미운 거야. 순간 공기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받기도 애매한 말이었죠. 뭐 좋은 기회니까 간 거지. 누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지만 정만이는 대답 없이 술잔만 비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히 질투라기보다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만이를 예전처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자꾸 마음에 남았고, 그게 쌓이다 보니 괜히 피곤해지더군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고, 저도 어느덧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출장이 잦았고 오래 앉아있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진통제 먹고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찢어질 것 같았고 다리까지 저릿저릿하게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양말을 신는 것도 힘들어지자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꽤 진행됐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근무하시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끝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활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통증도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어쩔 수 없이 휴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몇 달만 쉬면 될 줄 알았는데 재활 일정이 길어지면서 저는 결국 1년 가까이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회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하루에 몇 번씩 떠올랐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자리는 남아 있을까? 괜히 쉬었다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밤에 누우면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들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 조금씩 걷는 게 편해졌고 허리 통증도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복귀해야 했고 그날은 결국 오고 말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될 줄은요. 복직 첫날 아침, 허리 보호대를 차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년 가까이 회사를 쉬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죠. 그래도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잡아 보려 했습니다. 괜히 위축되지 말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아내는 제 허리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바로 말해. 응,
알았어. 회사에 도착하자 인사팀에서 복직 절차를 안내해 줬습니다. 김정국 차장님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익숙한 복도를 지나 상권개발팀 사무실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한 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팀장 자리를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만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싶었죠. 제가 휴직한 사이 팀장 인사가 났다는 건 어렴풋이 들었지만 그게 정만이일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강식품을 유통하는 중견기업입니다. 전국에 대리점이 100군데가 넘고 상권 관리가 매출에 직결되는 구조죠. 저는 오랫동안 상권 개발팀에 일해왔고 그 팀의 책임자가 바로 정만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만이는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복직하셨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자리로 갔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일이지. 설마 예전 감정을 여기까지 끌고 오겠어? 정만이가 무뚝뚝한 성격인 건 알았지만 팀장이 된 이상 최소한의 선은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복직 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첫 팀 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자료를 준비해갔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하나 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대리점 유지보다는 신규 상권으로 전환하는 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만이가 끊었습니다. 그건 됐고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만이는 제 쪽을 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의견도 아니었고 예전 같으면 충분히 논의됐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 말은 회의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반복됐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다른 팀원이 비슷한 말을 하면 그제야 그건 한번 검토해 볼 만하네요.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도 잦았습니다. 그건 김 차장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요즘 시장 흐름이랑은 좀 다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장이라는 직급이 무색하게 저는 회의실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일상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마주치면 저는 늘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정만이는 제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처음엔 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자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도적인 무시였죠. 그때부터 제 회사 생활은 서서히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고 출근길엔 괜히 숨이 가빠졌습니다. 차라리 사고 나서 못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스스로가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버티고 있지? 이 나이 먹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통증이 올라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아픈 사람도 복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제 자리에서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무시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넘게 이어질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요. 정만이의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애매하게 넘어가던 무시가 어느 순간부터 분명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죠. 이제는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 시간만 되면 저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료를 준비해가도 제 차례는 오지 않았고 제 이름이 불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늘 같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건 됐고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 의견은 공기 중에 사라졌습니다. 팀원들 시선이 한순간에 제게 쏠렸다가 이내 모니터로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이 참 괴로웠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거래처 미팅이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정만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와 상권 관련 미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지역 이야기였고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이려는 순간 정만이 말을 끊더군요. 김정국 차장은 요즘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네요. 정만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말을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만 하고 있더군요. 미팅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나이가 20대였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따졌을 겁니다. 그 말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50대가 되면요.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가족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둘째는 수험생이었습니다. 학비와 학원비는 계속 나가야 했고, 아이들 취업할 때까지는 뒷바라지도 해야 했죠. 아파트 대출도 한참 남아 있었고, 부모님은 하나둘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하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버티는 게 능력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인사팀에도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정만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팀 이동이 가능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이랑 한번 잘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조직 개편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시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습니다. 괜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더 강하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조금이 그렇게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몸은 다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내가 놀라서 물었지만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제 얘기를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버티지 못해서 생긴 병이 아닌데. 집에 돌아와 혼자 화장실에 앉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했고 분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한 제가 한심했습니다. 차장이라는 직급까지 와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인가? 이렇게 버티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며칠 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늘 그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 건물로 들어섰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 말수가 적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사무실로 올라가니 복도에서 사람들이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직원들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 모습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려는데 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장님, 오늘 팀장님 안 나오신대요? 순간 고개가 들렸습니다. 정만이는 웬만해선 출근을 거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고객사와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날 오전 내내 사무실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업무 이야기는 거의 오가지 않았고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소문은 조금씩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이가 거래처에 납품을 빌미로 금품과 접대를 요구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는 말도 함께 돌았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뜬 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그동안 참고 있었더라.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 들어줬대. 업무와 무관한 금전 요구에 고급 술자리 접대, 심지어는 거래처 비용으로 해외 출장 명목의 골프 접대까지 이어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만이가 유난히 특정 거래처를 감쌌던 이유, 무리한 출장 일정, 회의 때마다 괜히 예민해졌던 순간들까지요.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한 거래처에서 회사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바로 들어갔고 회사는 조용히 사실 확인에 들어갔죠.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설마 진짜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만이는 불명예스럽게 해고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복도 끝에서 정만이를 봤습니다. 박스 하나에 개인 물건을 담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더군요. 예전에 보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의 몰락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한때는 인턴 시절 밤새 술 마시며 웃던 동기였고, 청춘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친구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와버렸나,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몇 달 뒤, 회사에서는 저를 불렀습니다. 인사팀과 간단한 면담이 있었고, 제게 상권개발팀 팀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만이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큰 감정은 없었습니다. 야망도 없었고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달콤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퇴직할 때까지만 버티자. 팀장이 된 뒤로 회사에 가는 길은 예전처럼 지옥 같지는 않았습니다. 괴롭지도 않았고 숨이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보내고 있을 뿐이었죠. 정만이는 그 뒤로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어느 하청업체 중간 관리자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 공장으로 나갔다는 말까지요. 저는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이미 지나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더군요. 어느덧 8월이 되었고 팀장으로서 맞는 첫 여름 휴가였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가족 여행을 더는 미루지 말자 싶어서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를 향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바람이 그동안 제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해주더군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무렵 아내와 리조트 해변을 걸었습니다. 맥주 한 캔씩 들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그 시간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좀 풀렸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편해졌다는 걸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정구가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만이었습니다. 순간 전화를 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정만이는 하청업체로 들어간 뒤 지금은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말끝이 흐려졌고 목소리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한때 사람 위에서 군림하던 그 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 그 한마디에 그간의 시간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만이는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예체능을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한국에 두고 혼자 베트남으로 나와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됐다고요. 여기 와보니까 말이야. 정만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알겠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선 기운 대신 버텨보려 애쓰는 가장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상품들 있잖아. 잠시 숨을 고르더군요. 납품 좀 늘려줄 수 있겠냐? 너가 힘 좀 써주면 우리 회사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더군요. 아내는 제 옆에서 통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이제 와서 부탁? 염치도 없지. 도와주면 당신만 바보 되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정만이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저는 그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밤마다 숨이 막히고 출근길마다 사고 나길 바랄 정도로 무너졌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무게가 어떤 건지,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의 막막함이 어떤 건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전화하기 싫었을 사람에게 자존심을 접고 손을 내밀었을까요? 해변을 다시 걷는데 발밑 모래가 유난히 푹푹 꺼지더군요.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부터 챙겨.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다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큰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회사에 작은 말이라도 할 수 있겠죠. 도와주면 바보일지 모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언젠가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옳고 그름보다는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주도의 바람을 맞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를 무너뜨린 사람을 외면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연민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 일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는 같은 자리에 있었고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이도 시간과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순간은 당장은 지나가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도 그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도와주는 게 맞는지, 외면하는 게 맞는지, 정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 문제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짧은 인생, 그리고 길지 않은 노년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후회가 없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